뉴욕 증시가 또다시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락 출발했었던 증시가 플러스로 전환이 되면서 조금 기대감을 모으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장 후반부에 다시 밀려 내려오면서 혼조세 마무리가 됐네요. 다우지수나 나스닥 서로 엇갈린 방향을 보여줬고요. 금리에 대한 영향력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관망세를 보였고요. 또 반도체 기업들의 움직임들도 조금씩은 다른 느낌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뉴욕 증시 상황들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2차 전지 관련한 종목군들은 테슬라의 어떤 쇼크 부분들, 그리고 뭐 실적에 대한 부담감 등등 여러가지 때문에 향후에도 가시밭길을 걷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 성장이나 기대감을 통해서 올라왔었던 주식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기대감이 사라지게 된다라면 주가가 조금 요동칠 수 있겠죠. 자, 전날도 제법 많이 하락한 모습 좀 보여줬었는데, 자, 이런 하락세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인지 또 알아보도록 합니다. 외국인들의 1분기 투자 성적표를 살펴보니까 무지막지하게 많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압도적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겠는데, 기관도 손실이 좀 있었고요. 개인들도 손실이 좀 있었습니다. 개인들은 거의 대부분 손실이었죠. 근데 외국인들은 매수 상위권에 있는 거 단 하나도 빠지지 않고 수익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수를 통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이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4월 4일입니다. 목요일이고요. 청명이네요. 청명. 날씨가 좋은 그런 절기라고 봐야 되는데, 오늘은 날씨가 조금 흐린 것 같아요. 네, 증시는 맑을지 흐릴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증시도 당장 뭐가 나타나거나 그런 모습은 아닐 것 같아 보여요. 아무튼 변수를 좀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또 다음 주에 우리도 만기일에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담감들은 조금 가지고 있겠죠. 자, 미국 증시는요, 하락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상승 전환이 되면서 별거 없잖아 라는 식의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장 후반부 들어서면서 슬금슬금 빠지더니 다우지수는 결국에는 마이너스 0.11%로 하락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은 그래도 올라왔습니다. 플러스 0.23%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변수가 굉장히 좀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반도체 쪽의 움직임들이 여러 가지 변수를 끌고 들어왔기 때문에 부담감이 조금 생겼을 것 같은데, 자, 그래도 상승 마감했기 때문에 조금은 기대감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다우지수의 경우에는 인텔이 반도체 제조 사업에서 영업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힌 뒤에 주가가 8% 이상 하락하면서 타격을 입었다. 이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뉴스에서는 다우지수가 있는데 인텔은 나스닥에 상장한 기업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인텔이 급락을 보인 건 맞아요. 네, 파운드리 업체 쪽에서, 파운드리 사업 쪽에서 이제 손실이 일어났다, 이렇게 되면서 주가가 크게 떨어진 것은 맞는데 다우지수가 여기에 영향을 받지는 않았을 것 같아 보여요. 자, 다우지수가 영향을 받은 이유는 뭐예요? 금리에 대한 부분이겠죠.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가, 얘는 원래 예년에는 괜찮았었던 그런 말을 많이 했었거든요. 약간 비둘기적이었는데 아주 그냥 참으로 확 갖다 끼얹는 모습이 좀 일어났어요. 4분기에 금리 인하를 한 번 정도 하는 게 적당하지 않겠니?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야, 이게 되게 어이없는 상태다, 그죠? 왜냐면 이제 연준 점도표라든지 여러 상황으로 봤을 때 올해 3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그냥 4분기 들어서 그냥 한 번 하죠. 네, 그게 적당합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해버리니까 사람들이 벙찔 수밖에 없겠죠. 이것 때문에 주가가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다고 판단되는데요. 파월 의장이 또 바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금리 인하 전에 인플레이션 둔화에 대한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 이거는 바뀐 적은 없죠. 그래서 지금 파월 의장의 발언은 딱히 변화된 건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둔화되고 있다라고 확신하기까지는 더 많은 증거, 더 많은 경험이 필요하다. 하지만 무엇이다? 금리 인하는 3번 하겠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일단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좀 변화를 좀 겪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긴 하는데, 그럼 계속
적으로 반복되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금리 인하라는 것이 확정이 되는 그 시기가 오기 전까지는요, 계속 이런 거 가지고 말이 떠들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것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경제 지표가 확실하게 좋아져서 밑으로 끌려 내려가야 되겠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확실하게 줄어드는 모습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어쨌건 현재로서는 네, 이번에 다음 달이죠. 네, 5월 1일 네, FOMC에서는 금리 동결 가능성 99%, 6월에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 62%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이제 70%까지도 올라갔었는데 60%대면은 높은 수치는 아니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6월달 금리 인하가 가능성은 높지만 하반기로 밀려가게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좀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그런 정도고요. 고용은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업률 같은 부분들이 그다지 네, 좀 우리한테 우호적이지 않을 수도 있겠다 생각됩니다. 이제 실업률은 내일 발표되나요? 이제 주말에 발표가 되는데 3.9 이상, 이건 4%대만 찍어주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확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가 좀 이제 기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냥 그대로 3.9다 또는 뭐 오히려 좋아져서 3.8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시장에는 조금 부담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은 관망세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변수가 좀 있었던 게 뭐냐면, 이 반도체 쪽입니다. 대만에서 지진이 있었잖아요.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 이게 제법 큰 지진이었어요. 뭐 사망자도 많이 나오고 그랬죠. 그래서 진도가 7이 넘어가는 강진이 발생하면서 뭐 전체적으로 막 흔들리고 뭐 그 사진 보니까 뭐 계단이라든지 뭐 이런 거, 뭐 다리 이런 거 많이 무너졌더라고요. 근데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본다면 대만에는 뭐가 있어요? TSMC가 있잖아요. TSMC가 지금 일부 장비 손상 이런 얘기 있었죠. 그래서 생산을 중단하고 노동자를 대피시키기도 했었다.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중요한 도구에는 손상이 없다라고 밝히긴 했는데 일부 시설에서 소수의 도구가 손상되긴 했지만 회사가 완전한 복구를 위해서 네, 사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배치하고 있다. 그래서 열심히 복구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고요. 아마 지금쯤이면은 정상 가동이 시작이 됐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그런 소식들 때문에 TSMC는 오히려 미국 증시에 상장된 이 부분들은 올라가 있는 상태가 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이 영향이 좀 있을 수밖에 없겠죠. 뭐 강진에 의한 부분들이 영향을 좀 주게 된다면 엔비디아는 네, 생산을 위탁하는 TSMC에게 조금 이제 그 물량을 좀 덜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공급 부족 현상이 좀 일어나죠. 우리는 100개 팔아야 되는데 이번에 지진 때문에 90개밖에 못 팔았어.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담스러웠다라고 되어 있죠. 살짝 밀렸습니다. 엔비디아는 이제 플러스 계속 유지하다가 장막판에 살짝 밀렸고요. 대신에 뭐 AMD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 다 올랐고 마이크론도 오늘 또 많이 올랐어요. 한 4%대 상승했죠. 그래서 반도체 업체들은 대부분 괜찮았고요. 인텔이 제일 큰 문제가 된다는 게 파운드리 부문에서 70억 달러의 손실을 봤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좋은 소식으로 볼 수도 있고 나쁜 소식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인텔이 지금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이 파운드리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데 뭔 놈의 투자냐 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상태가 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은 오히려 삼성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이 되겠죠. 왜냐면 대만에서 지진 나서 TSMC에 대한 불안감이 일단 단기간에 증폭될 수 있는 상황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인텔이 파운드리 해봤자 적자잖아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지금 1등이 TSMC, 2등이 삼성전자, 3등이 인텔입니다. 인텔하고 삼성전자의 이 점유율은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고요. TSMC는 넘사벽의 수준이죠. 근데 아무튼 뭐 그런 정도인데, 자, TSMC에서 공급 부족에 대한 부분, 또 향후의 불안감, 그 다음에 인텔은 실적이 안 좋대요.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삼성전자 쪽에 파운드리가 주목을 받게 될 가능성이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보면 삼성전자에게 또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는데, 반도체 업황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냥 좀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는 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이제 반도체 칩을, AI 칩을 생산하지 못하게 되면, 이 공급 부족이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네, 발주에 대한 부분도 좀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그래서 HBM의 공급도 좀 줄어들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인텔이 파운드리 쪽에서 손실이 났는데 삼성이라고 손실 안 나겠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좀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냥 삼성 쪽으로 조금 더 좋은 기운이 많이 몰리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실적 발표이긴 한데 그때까지는 삼성전자 주가가 단단하게 유지되지 않겠는가 판단됩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일각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열심히 올라가서 올해 연내에 올해 안에 이 3,100포인트 넘어갈 것이다. 이거 예전에 제가 연초 증시 전망에서 얘기해드렸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하이닉스 삼성전자만 올라가도 3,100 정도는 나오는데 다른 것들이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어쨌든 3,000 넘어서서 3,100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증가사 전망치들이 나왔다는 것도 한번 참고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2차전지 쪽이 지금 좀 우려했던 부분들이 현실로 일어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전기차 수요의 둔화, 물론 전기차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어요. 커지고 있지만 수요는 자꾸 줄어드는 듯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시장은 커지는데 수요가 줄어든다는 건 무슨 얘기냐? 이 성장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100대를 팔았어. 근데 이번에는 150대를 팔았다. 성장성은 50%.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100대에서 200대를 팔면 성장성은 100%예요. 근데 200대를 작년에 팔았는데 이번에는 300대밖에 못 팔았어. 많이 파는 거잖아요. 근데 200대에서 300대로 늘어나면 50%밖에 증가한 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의 규모는 100대에서 300대라는 부분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태지만 이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 이것이 줄어들게 되면서 수요가 줄어든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작년에 100대 팔았는데 이번에는 150대밖에 못 팔았다. 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물론 이제 규모는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어떤 차를 하느냐, 그 다음에 어떤 쪽으로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이제 이런 수요의 둔화가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인 부분이거나 또는 비싼 가격, 짧은 주행거리, 또 거기에 대한 부분들에서 이제 인프라의 부족, 이런 것들이 이제 전기차 수요를 감소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좀 되는 거죠. 자, 테슬라의 차량 인도량이 줄어들게 되면서 네, 최근에는 주가가 굉장히 안 좋은 형태로 진행되고 있고요. 중국의 전기차 기업 네, BYD 같은 경우도 상황이 좀 좋지는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판매량 네, 1위를 기록했었던 BYD가 차량 수량은 네, 얼마 되지 않았던 것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중국 내에서는요, 테슬라는 썩 좋지 않고요. 그 다음에 중국 기업들 역시 BYD니까요. 그쪽에 판매량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여지면 되겠습니다. 중국의 경기가 좀 좋아지는 형태로 가게 되면 중국 전기차 기업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생각되긴 합니다. 자, 근데 어쨌건 간에 중국 기업들은 우리나라 거 안 쓰겠죠. 여기서 테슬라에서만 우리나라 거 쓸 것 같은데 테슬라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차량 인도량이 줄어들었다. 그러면은 당연히 국내 2차전지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영업이익이 지금 전년 동기 대비 78%나 감소할 것이다. SDI도 전년 대비 34% 감소. 에코프로 BM은 일단은 네, 직전 분기 대비 흑자 전환에 대한 전망이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98% 줄어들 것이다. LNF 역시도 네, 영업 손실이 적자 지속으로 진행될 것이다. 영업 손실이 870억이나 되네요.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2차전지 업체들이 앞으로 계속 실적이 증가해서 어마어마해질 것이다 라는 전망으로 가고 있었던 거였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얘네들은 계산대로 치면은 계속 흑자가 나타나고 계속 성장성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거 지금 아니라 오히려 역성장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버리면 네, 주가가 네, 완전한 실망감이죠. 그래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왔던 부분들은 성장성이 사라져버리면 주가가 급락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여기다가 이제 테슬라의 부진이 더 큰 부담감이 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계속적으로 내리고 있는 형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만약에 글로벌 전기차 자동차의 이 수요가 증가세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2차전지 업체들은 조금 어렵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터리 쪽에서 CATL, 이 중국 기업이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냐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가격이 싼 것을 써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배터리를 쓰지 않지만 유럽, 그 다음에 다른 신흥 국가들은 중국의 배터리를 많이 쓰고 있는 상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내 자동차까지도 중국 배터리를 쓰고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국내 2차전지 기업들이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놓여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점점 이 점유율이 줄어들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이 CATL이 미국 진출을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테슬라하고 손잡고 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은 그거 말고도 지금은 이제 포드, 그 다음에 제네럴 모터스, GM이죠. 이쪽과도 미국의 배터리 합작 공장을 짓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IRA 같은 경우도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게 그동안은 이제 국내 2차전지 업체들이 이 IRA 수혜를 입을 것이다 생각해서 또 많이 오르기도 했었는데 이 트럼프가 나오면 이걸 당장 당선되자마자 없애버리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부담되는 상황이 좀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중국이 침투를 해버리게 되면 굉장히 이런 것들은 큰 사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시진핑하고 바이든하고 잘해보자 또 뉴스까지도 나왔었죠. 또 전화통화하고 아주 그냥 부르면서 찍었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점점점 2차전지에게는 힘든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2차전지 전기차의 전환 속도가 조금 둔화되었다는 부분에다가 그 다음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중국 배터리 기업들의 진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담스럽다. 근데 그동안 너무 높은 수준의 기대감을 요구하고 있었고 또 거기에 맞는 주가 상승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가시밭길을 예상해야 될 것이다. 어쨌든 2차전지는 우리가 건드리지 않고 있으면 별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아직도 2차전지 많이 갖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 조금 객관적으로 보시면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오랜만에 한번 좀 체크해 드렸고요. 자, 세 번째 이야기 봅니다. 1분기 투자 성적표를 보니까 외국인들의 수익률이 아주 압도적이었다. 근데 얘네들이 뭘 담았냐? 반도체와 밸류엄을 담았더라. 이렇게 된 거죠.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서 역대급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수익률도 매우 우수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반도체와 저 PBR 위주로 순매수했기 때문이다 되어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1분기에 기록한 수익률을 보게 되면 16조 3천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1분기에만 국내 증시에서 16조 원을 샀다는 거예요. 3달 동안요. 무지막지하게 많이 산 거죠. 자,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이 모두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수했고 현대차, SK 하이닉스 등등등으로 되어 있는데 삼성전자 수익률은 지금 조금 내려서 한 5% 정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삼성전자 수익률이 한 20%? 30% 되나? 20%? 30% 좀 되죠? 30% 좀 되니까 외국인보다 더 잘한 거예요. 그 다음에 현대차 14.5%. 우리도 이거보다 훨씬 많죠? SK 하이닉스 29%. 근데 이거보다 훨씬 우리도 많습니다. 삼성물산이 22% 나와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10% 정도. KB금융 28%.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수익률이 제일 많네요. 64% 정도 나와 있고요. 기아 10%, 삼성생명 33%. 그러니까 전부 다 수익이 났어요. 10개 종목 모두 다 수익이 났고 수익률은 1분기 동안에 22.62%에 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돈 많이 벌었네요. 1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습니다. 이 두 자릿수 수익률 올렸지만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 좀 얘기가 달라져요. 수익난 종목도 있어요. 하나금융지주, 현대차, 한국전력, 신한지주 이런 걸로 수익은 냈는데 손실난 종목도 있죠. 얘네들 뭘 손실을 냈느냐? LG화학에서 12% 하락, 에코프로비엠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에코프로 머티에서 마이너스 30%, 카카오 마이너스, SDI 마이너스. 자, 2차전지 쪽이 기관의 수익률을 깎아먹었다고 되어 있겠죠. 평균 수익률은 3%, 플러스 3%. 그러니까 얘네들도 돈을 벌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개인들 같은 경우는 아주 심각합니다. 네이버에서 마이너스 16%, SDI에서 마이너스 0.2%, 엔캠에 185% 수익을 올렸어요. 그래서 뭐 나쁘지 않네요. 그리고 JYP 엔터는 마이너스 28%, LG화학 마이너스 12%, 포스코홀딩스 마이너스 15%, SK이노베이션 마이너스 17%,
APR은 뭔지 모르지만 마이너스 21%, 하나솔루션 마이너스 28%, 오리온도 많이 샀네요. 마이너스 21%.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목 수익률은 일단 플러스로 잡히긴 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엔캠 때문이죠. 엔캠이 185% 올라가면서 그래도 평균적으로 수익이 낮다고 되어 있는데 9개 종목이 마이너스예요.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네, 상당히 힘들죠. 개인들이 1분기에 가장 많이 산 게 네이버랍니다. 그 다음에 2차전지 많이 보이죠? 2차전지 많이 보이고 엔터주 네, 이렇게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개인들과 반대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개인들은 지금 보면 주도주가 없어요. 그죠? 매수 종목들 중에서 주도주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의 상승에서 많이 소외됐을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계좌가 수익 나려면 무조건 주도주에 대한 수익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이런 투자 수익을 통해서 멋진 그런 계좌 상승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잘 살펴봤고요. 네, 외국인들을 따라하는 것이 네, 괜찮은 투자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네. 자, 그래서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고요. 미국 증시 관망세에 따른 혼조 양상이 나타났다. 일단은 금리도 불확실하고 뭐 등등 반도체도 좀 지켜봐야 되겠고 막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움직이진 않았지만 일단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시장에 나쁜 영향은 주진 않을 것 같다. 대신에 마이크론 이런 것도 올라온 거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내일 실적 발표니까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 판단되고요. 삼전이 올라가면 다른 종목군들은 또 조금 주춤할 수 있겠죠. 근데 2차전지가 만약에 오늘도 많이 빠지게 된다라면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데는 문제 없을 것 같아 보이죠. 그러면 다른 것들도 같이 조금 반등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들이 가시밭길을 걸을 것 같다 판단되는데 이건 뭐 세 번째 이야기랑도 같이 엮이는 것 같아요. 보니까 2차전지 쪽에는 외국인들 매수가 한 개도 없네요. 그 다음에 기관들 매수 조금 있었고 개인들 매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쪽은 손실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도 더 나빠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를 조금 객관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체크하시고 외국인들을 가급적 좀 따라서 매매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외국인들 수급 동향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변수를 고려하면 주식 매수를 하기가 어려워진다. 적당한 지지선과 목표가를 정했다면 그냥 매수하는 것이 좋다. 이것저것 따지고 있다가 주식이 올라가 버리면 후회만 남기 때문이다. 이렇게 조정이 조금 들어올 때 내가 원하는 위치를 기다리기 위해서 계속 이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원하는 위치에 오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조금 허탈한 경우가 많이 생기죠. 그럴 때는요 그냥 뭐 크게 부담되는 거 아니면 적당한 가격에 매수해서 물릴 생각으로 하는 거죠. 네, 조금 물려서 가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적당한 거 그게 제일 어렵다고 하지만 네, 이쯤이면 됐어 뭐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변동성은 우리가 어느 정도 무시하셔도 될 것 같다 판단 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파이팅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장중 시황 때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